컴퓨터나 인터넷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임팩트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까딱하게 되면은 산업혁명계의 명암 갈린 것처럼 뒤로 갈 수 있다. 국가건 기업이건.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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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최애 교수님이신데 저도 최애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초인류라는 책으로 또 AI 기반해서 좀 또 얘기를 많이 풀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AI의 새로운 책을 또 출간하셨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소인류는 너무 뭐 10년 후, 20년 후에 인류의 미래, 좀 무거운 담론을 담았다고 하면 이건 당장 눈앞에 내 일이나 일상의 AI를 어떻게 현명하게 쓸 수 있을지 좀 실용적인 책,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볼 수 있을 만한 실용적인 책을 쓰고 싶다. 그런 관점으로 준비한 책입니다. 교수님을 참 제가 예전부터 보면 제 영상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사실 전공을 여러 개를 했었어요. 학부 때 로봇 공부했고 그다음 산업공학, 박사 인지과학 했고 또 미국에서 교육공학 공부하고 공학 분야에서 여러 개 하다 보니까는 뭐 깊이는 솔직히 모르는데 다방면에 재미있는 게 올라오면 또 막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공부해온 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재밌으면 어떻든 한번 봐야 되는 사람. 근데 그나마 여러 개 공부하다 보니까 볼 때 좀 이해가 조금은 빨리 되는 편이 있다 보니까는 재밌어서 보는 겁니다, 사실. 예.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그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AI를 도구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인간의 도구다. 도구. 근데 도구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인류가 쌓아온 수많은 지식을 이렇게 담아놔가지고 나하고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다리? 그 마치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나비족의 나무?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축적된 지식이고 나하고 연결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AI를 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저는 AI는 진짜 내가 살면서 이렇게 빠른 변화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인류사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보다 더 빠르게 주고 있는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좀 다 있는 게 AI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이거를 안 볼 수는 없겠다. 네, 맞아요. 다만 참 문제가 저는 24시간 다 공부를 할 수는 없는데 얘는 24시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공부한 것보다 얘는 더 앞서가니까 이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AI를 따라간다라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는 나다. 만약에 어떤 조직이건 간에 리더가 팀은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모든 팀원보다 개별적인 역량에서 다 앞서 있는 게 리더는 아니거든요. 네네. 다만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해도 이제 최근에는 브라우저를 키면 크롬에 제일 먼저 제미나이, 그다음에 챗GPT, 클로드스에 동시에 뜨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검색을 아예 꺼놨어요, 저는. 근데 이게 저는 제 새 팀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약간 특성도 다르고 어떤 데도 약간 이상한 소리 할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세 명한테 일을 시킨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난 리더다.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럼 포커싱을 좀 더 나한테 맞출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거대한 엔진이라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끌려가는 측면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자꾸 도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도구라고 보게 되면 이걸 너무 잠재력을 약하게 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약하게 보라는 의미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쓰는 거니까 당연히 크고 작은 간에 도구인 거죠, 결국. 예. 근데 이 도구라는 놈이 점점점 성능이 발달해서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인간과 거의 견줄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주객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사실 우려감도 많이 표하시는 게 AI를 보는 관점인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AGI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균적인 인간의 지능을 일정량 이상 넘어가는 거.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지금도 AGI가 일부 되지 않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실제 인공지능 다양한 면을 쓰다 보니까는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15만 자 정도 SF 소설을 쓴 게 있어요. 가을에 새로 나오는 책이. 그걸 제가 이제 주변에 지인들한테 리뷰를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이 AI는 어떻게 볼까 궁금해가지고 클로드3한테 통째로 업로드한 다음에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와 근데 제 지인들 3명한테 리뷰 받은 거랑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의견을 합친 것만큼. 그러니까 이야기의 어떤 속도가 어느 부분은 느리고 빠르고 어느 부분에 이 캐릭터가 약간 좀 감정이 변화되는 부분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단순 요약이 아니에요.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 안에 평론가가 들어가 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딛고서 우리가 그 다음 걸 할 수 있잖아 싶어요. 이걸 딛고 올라서서. 평론가 역할 잘해주니까 제가 위축돼가지고 소설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좋아.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이런 의도를 썼는데 너 거기서 어떻게 생각해? 수용할 부분 수용하고 버릴 부분 버려서 글을 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를 밟고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이 뭐 두렵다라기보다 약간 힘이 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더 맞습니다. 사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직업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얘 때문에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사실 저희 직원들만 해도 그런 걱정 하거든요. 할 특히나 만하네요. 예. 편집자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AI를 보는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보셨을 때 많은 직업들이 AI 때문에 좀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특히 이제 영상 편집 분야를 보게 되면 뭐 소라가 올 가을에 정식으로 오픈된다고 하잖아요. 동영상 플랫폼. 근데 이 플랫폼 하나를 놓고 봐도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제가 만났던 그 피지컬백의 장우기 PD님은 되게 좋아하세요. 본인은 예를 들어 지금 피지컬백 시즌2만 봐도 인트로 영상이 한 15초 정도 들어가는 막 광산씬이 있는데 이거 수천만 원 들여갖고 몇 개월 동안 찍은 거거든요. 근데 시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영상이면 소라 같은 플랫폼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같은 제작진 중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던 뭐 그래픽 담당하시거나 컨셉 담당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시는 거죠. 이거 원래 내가 하나하나 하던 작업인데 얘가 한 큐에 그냥 끝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어떤 분은 뺏긴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분은 이걸 통해서 내 직업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제 관점을 대체된다라기보다 내가 이걸 딛고서 얼마나 더 크리에이티브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디자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한 책에도 보면 그래서 제가 스타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그런 식의 머리 쓰는 방법을 다르게 있으면 해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제 학창 시절 때부터만 해도 최고의 직업은 다들 의사, 그렇죠. 변호사, 판사 다 사자 직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AI 때문에 이 직업들까지도 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직업적인 판도뿐만 아니라 이 교육적인 판도 이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사실 어제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뭐 교장 연수를 했고 다음 주에 연수 나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 연수를 주관하는 서울시 교육청 그 공직자분들의 입장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가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 이제 공감하신 거예요. 근데 걱정하시는 건 현직에 있는 중학교나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똑같이 의사 되고자 하는 아이들, 변호사 되고자 하는 아이들 쪽으로만 진로를 몰아가게 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그런 직업이 주도하는 미래는 아니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직업들이 좀 주도하게 될까요? 저는 AI가 사실 가장 잘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정리해주고 분석해주고 그 시간을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소스인 거예요. 하나 원천 재료들. 이 원천 재료들을 묶어가지고 전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흔히 우리가 창의적이다, 뭐 탐험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우리 사회는 그 뭔가 산업화 사회에서 집단주의 상황이 강했기 때문에 이미 설계도가 있는 사회였어요.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치 사자 직업이 가장 우위가 있고 기업에 들어가면 너는 원래 있던 직군 중에 뭐 디자이너다, 마케터다, 세일즈맨이다 딱 정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직군이 생기고 있고 원래 있던 직업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창직이죠. 그야말로. 자기의 역할을 해서 디자인할 시대입니다. 사실 과거 역사를 또 되돌아봐도 수많은 이제 산업혁명들을 거쳐가면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기고 그런 이제 변화를 계속 이루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상황상. 예.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이 더 깊게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과연 내 직업이 앞으로 없어질 직업인가 아니면 새로운 직업 뭘 찾아야 되는 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AI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판 삼아 내가 뭘 더 창의적인 걸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좀 어느 정도의
조언이나 팁 같은 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만 봐도 이제 지금 이제 교수인데 교수들은 평생 그 대학원 과정이나 교수 생활하면서 해왔던 게 수업할 때 아니면 이제 연구해서 뭐 외국에 논문 내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계속 해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주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중적인 저서를 쓰기도 하고 특히 기술적이지 않은 소설 같은 것도 쓰니까 이걸 도대체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생각을 약간 바꿨어요. 누굴 가르친다라는 게 꼭 강단에 서가지고 판설해야지만 가르치는 걸까? 제가 이제 대중한테 전파하고 싶었던 게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인데 이거를 그럼 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소설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바꿔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기존에 있던 SF 작가하고 경쟁한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못해요. 당연히 그들보다 제가 얘기를 재밌게 못 만들 것 같아요. 문체도 떨어지고. 하지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공학 교수가 쓴 SF 기반의 뭔가 지식 전달, 장르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을 개척한다라는 게 사실은 뭐 대단한 표어 같지만 전 그게 아니라 원래 내가 해왔던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걸 최근 트렌드에 맞춰갖고 어떻게 좀 다르게 해볼 수 없을까. 그러니까 직업을 바꾼다는 게 내가 A가 있었는데 A라는 직업 완전히 버리고 B라는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A라는 직업의 본질은 도대체 뭐였을까? 내가 이 일을 왜 했고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찾아본 다음에 이거를 그럼 조금 틀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술이라는 양념을 쳐가지고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 상당수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나 학생들도 보면 A를 완전 버리고 B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니까는 이거 굉장히 저항감이 클 수밖에 없죠. 내가 이걸 40년을 해왔는데 못 버려. 근데 저는 늘 버리지 마세요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책에도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지금보다 이상이 안 좋아진다라고는 써놨지만 저는 그 직군의 가치가 그렇다고 뭐 소멸되거나 그 직군이 사회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역할이 달라진다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A라는 걸 내가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버리고 B를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었지? 이거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었지? 그거를 발판 삼아 추가적인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나아가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네요. 제가 수업에서 지난주에도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세 가지를 이제 포스트잇 색깔을 세 가지를 쪼개서 학생들한테 줘요. 나눠주고서 처음에 이제 빨간색 포스트잇을 준 다음에는 네가 열정을 갖고 있는 좋아하는 거 무조건 적으라고 그래요. 음식을 적건 뭐 연예인이건 하는 행동이건 간에 하여튼 처음에 의아하면서 막 적어요. 한 장당 하나씩. 다 빨간색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파란색 포스트잇을 줘요. 여기에는 네가 잘하는 거 딱히 뭐 돈이 안 돼도 괜찮아. 그냥 잘하는 거 뭐 게임이건 요리건 뭐 노는 거 다 적으라고 그래요. 한 장 하나씩. 마지막엔 노란색 포스트잇을 준 다음에 사회적으로 너한테 기대하는 게 뭔 거 같니? 예를 들어 뭐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으로서 본인이 받고 있는 사회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게 무엇인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제 제 나이 또래는 돈 벌어야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거 적어요. 막 적어놔. 여기에 미래에 내가 담겨 있다라고 봐요. 이 세 가지 컬러의 어떤 공통 분모, 두 개가 공통되건 세 개가 공통되건 묶여지는 부분에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공통 분모가 딱 맞게 되면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거면서 잘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적다 보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막 발견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인문학적인 철학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게 자꾸 도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적화하면서 쓸 것이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런 전략이나 방향성이 짜지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도구는 사실 뭐 찾아보면 가이드가 얼마나 많아요. 도구는 금세 익힙니다. 딱 그 사회 초년생 때부터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돈을 버는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사회적으로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대한 세 가지 분모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분모를 좀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 AI라는 도구를 또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더 깊게 본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언급했던 SF 소설을 쓰게 된 배경도 저 스스로도 이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건 나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았어요. 이거 합치다 보니까는 그 요리는 새로운 걸 창작하는 거고 그럼 조금만 틀면 문학작품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나는 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려운 지식을 사회에 퍼뜨려야 되는 교육자의 역할이니까 이걸 섞었을 때 SF 소설을 쓰면 어떨까? 이 생각 10년 전에 했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결과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자꾸 던져보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라고 봅니다. 저도 AI를 사실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해보면서
가장 이제 좀 깊게 생각이 드는 게 AI 시대가 계속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간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거를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다 종합해봤을 때 그런 결론을 이제 스스로 좀 내봤었는데 공감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 스스로도 제 인생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인생을 살다가 한번 알을 깨고 나왔다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좀 자유적 해방감과 함께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좀 진취적으로 변하고 앞을 딱 내다보고 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나에게 나 스스로 하는 사색에 빠졌을 때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난 뭘 싫어하지? 뭐가 좀 힘들지? 이런 것들을 딱 막 종합적으로 생각해봤다가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게 딱 결론이 내버리니까 거기 순간 진짜 그 지금까지는 막 알을 깨고 싶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쳤던 제가 어느 한순간 깨고 나오게 되는 그런 해방감을 좀 얻게 됐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주어진 일이 되게 많잖아요. 역할이. 주어진 일을 막 쳐내기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 쳐내다 보면 어느 순간 조직에서 좋은 평가 받죠. 하지만 허탈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근데 이 왜 있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허탈감에 빠지는데 그래서 빠지기 전에 자꾸 이런 기회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 대답을 스스로 해보는 거를. 그 대답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게 AI고 답이 나왔을 때 뭐 도구를 갖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AI를 좀 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나에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스타라는 별이라는 단어인데 스타. STAR. 일단 제가 칼 세이건님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단어를 책에다 인용한 거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인간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분진이다. 사실 뭐 죽으면 다 우주의 먼지 돌아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작은 먼지에서 우주가 빅뱅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정말 제로에 가까운 먼지일 수도 있고 하나의 우주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도구가 주는 가능성은 각자가 우주가 되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별. 그래서 이제 스타는 뭐냐 하면 우리는 흔히 자원하고 역량을 투입해서 뭔가 하죠. 자원은 시간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소모적인 거. 역량을 말 그대로 누적된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대부분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이제 두 개 축이 형성되니까 네 개 디멘전이 나오거든요. 네 개 칸이. 자원, 역량, 현재, 미래. 근데 대부분 집중하는 게 현재 내가 자원을 써가지고 무언가 하거나 역량을 써서 무언가 하거나 요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례로 기업에서 작년, 재작년에 AI 프로젝트 한 거 보게 되면 대부분 자원 절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원이니까 시간이나 인력이죠, 인건비. 아, 그러네요. 그래서 콜센터 사람 줄인다. 이거 모든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건데 콜센터 사람 줄여갖고 기업에서 뭐 더 성과가 좋아지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원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저는 현재 자원에서 줄이는 거예요. 이걸 R이라고 썼어요. R이면 리커버. 자원을 뺀다, 회수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알파벳 3개가 있는 거예요. STA. A는 현재 역량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건데 더 증폭해라. 앰플리파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글을 쓸 때도 소설을 쓰면 이걸 켜놓고 물어봐요. 이런 표현 괜찮아? 혹시 이거를 기문이 썼다라고 하면 이걸 해밍웨이가 썼다고 하면 뭐라고 쓸 거 아니? 걔가 막 던져줘요. 그럼 보고서 이건 별론데? 이 부분 좀 괜찮은 것 같다. 약간 또 참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글을 쓰거든요. 저는. 앰플리파이 하는 거예요. 저 역량을. 나머지 ST가 진짜 기업들이 안 하고 있는 건데 S는 자원이 부족해서 못했던 건데 AI라는 비용 대비 가용성이 좋은 걸 투자만 하면 바로 되는 것들. 그런 걸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는 뭐냐 하면 기존에 역량이 없어서 못했던 건데 해보면 완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트라이, 시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작의 S, 시도의 T, 증폭의 A, 자원의 수의 R에서 스타라는 프레임을 머리에 넣으면 내가 지금 AI를 뭐에다 쓰고 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R이나 AI한테만 쓰고 있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쉬운 거죠. S하고 T의 목적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책에는 뭐 노래를 담을 수가 없어 담지 못했는데 제가 수업 로고송도 만들었어요. AI로. 그래서 수업 중에 학생들 가끔 틀어주거든요. 저는 제 수업이 약간 하나의 작품처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못 만들어요. 옛날에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게러지밴드도 깔아고 해봤는데 노래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그것도 샀어요. 로직 프로 50만 원짜리인가? 소프트웨어가 후져서 안 되나 보다.
근데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깔고 나서 이틀 만에 깨달았어. 이건 나의 문제다. 역량의 문제다. 음악성이 없다 내가. 역량이 없는 거, 인공지능 도움받은 건 T의 영역이죠. 역량이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거. 제가 왜 T라고 하냐면 학생들한테 노래를 들려주면 약간 키득키득 웃어요. 노래가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 아직은 애매한 단계예요. 저도 이제 시도하는 거니까는. 근데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건 저한테 정말 놀라운 가치거든요. 예.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분야를 AI로 좀 고르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맞아요. 사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AI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도 딱 특정 분야로만 좀 생각해서 그 분야에 좀 특화된 맞아요. 책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리고 AI 교육받은 직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뭐 이메일 쓸 때 AI 쓰는 거 이런 걸 배워요. 네. 저 장표 그리는 거, 코파일럿. 그러면 자기 진짜 빨리 하기 때문에 걔네가 도와주는 건 시간 똑같이 이메일 쓸 수 있고 똑같이 슬라이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리커버 측면이에요. 자원 절감해 준다는데 자원 절감 안 되니까 끝. 그냥 내가 해도 돼. 근데 그게 한 나머지 세 개 영역을 못 보고 있는 게 이제 아쉬운 거죠. 예. 근데 교수님 이게 사실 AI라는 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한 게 거의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초죠 거의. 네, 그렇죠. 챗GPT 네. 등장 이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써보고 계속 쓰는 사람도 있고 한번 써보고 뭐 좀 아직 모르겠다, 네. 어렵다 하면서 또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AI 시대에 좀 시작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사실 한 번이라도 더 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네. 근데 이 한 번이라도 써볼 때 있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네. 좀 불편함도 있겠지만 내가 굳이 이걸 써야 돼? 예. 이런 생각이 좀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쓰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공부해야 하고 네네. 좀 뭔가 다운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가입도 해봐야 되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귀찮은 거죠. 맞아요. 그럴 시간에 그냥 기존에 하던 걸 하겠다. 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네. 혹시 그런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람들이 안 할 이유를 자꾸 찾잖아요. 아 이거 네. 로그인해야 되고 뭐 설치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그런 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빙 검색 엔진 빙에 들어가거나 또는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는 그냥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들어가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에 대해서 자기 삶에서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근데 또 모든 걸 다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를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하도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자기 혼자 만약에 말 못할 고민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뭐 진짜 솔로의 삶을 너무 오래 살아고 나는 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안 생기지 생각하면 거기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뭐 혹시라도 뭐 직장을 이직할 고민한 직장인이면 나 상황이 이런데 이직해도 될까? 또 진짜 뭐 결혼 문제 트러블이 있으면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삶에 있는 고민 한번 얘한테 던져보세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던져갖고 정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한 20초짜리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10분짜리 좋은 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모르는데. 나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AI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엉성한 질문 하나 딱 던져놓은 다음에 얘가 무슨 완벽한 보고서를 던져줄 걸 자꾸 기대해요, 사람들이. 티키타카거든요. 티키타카를 진짜 시간 많이 낼 것도 아니고 2, 30분만 앉아서 한번 해보시면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제 친구들도 보면 주로 2, 30분 안 해보고 엉성한 거 하나 던져보고 그지 같은 답변 받고 나서 안 쓸래. 안 써야 되는 이유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나의 고민들을 한번 털어놔봐라. 네. 사실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쉽진 않잖아요. 예. 저만 해도 진짜 지금까지 제가 좀 정신적으로 한번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 봤을 때 내 힘든 것들을 아무한테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제 상담사 분에게까지 이제 갔었는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 AI한테 한번 털어놔 보고 그 완벽한 답변이 안 나오더라도 사실 내 고민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좀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얘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 좀 맞는 답변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진짜 감정기 싹 빼고 네. 나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떤 이는 또 그 감정에 또 담겨서 맞아요. 상대방이 나를 나의 어떻게 주관도 생각할까 있고, 그쵸. 이런 거 막 따지는 게 그런 거 안 따지냐. 네, 그런 거 아예 안 따지잖아요. 실제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메일 요즘에 이제 AI를 뭐 대학가 전공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근데 공학을 전혀 모르고 싫어한대요. 이제 인문 쪽 아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네. 너 정말 AI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써봤니 했더니 학교에서 리포트 낼 때 좀 쓴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를 네가 AI하고 대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될 거였는데 해봤어요. 그걸 제가 책에도 잠깐 담아놨는데 자기가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제 AI가 이만큼의 진로를 보여주는데 절반 이상이 다 이공계 쪽 진로예요.
그럼 너 수학 못한다, 수학 진짜 죽어도 싫다는 걸 걔한테 넣었어요. 그럼 얘가 또 약간 다른 쪽으로 틀어져요. 예를 들어 약간 뭐 철학에서도 요즘 AI를 다루기도 하고, 뭐 마케팅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UX,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에도 AI를 다루는데, 그때는 사실 공학적인 어떤 통계나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덜 쓰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약간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데 마땅한 존재가 없는 케이스는 일상에서 다반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제가 사실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긴 한데 이 AI 시대에서 결국에는 AI는 이 인간의 두뇌를 좀 대체하기 위해 계속 개발되는 그렇죠.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의 두뇌를 계속 대체하기 위해서 얘가 발전해 나간다고 봤을 때 우리는 결국 이를 도구로 보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얘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능력이 발전되고 진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막 답변하고 오히려 정말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이런 시대가 나왔을 때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맞나?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인간은 과연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앞으로 좀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계속 저는 남아있거든요. 결국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각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 사회도 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뭐 샘 알트만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기본 성분 얘기를 샘 알트만도 했었거든요. AI가 발전되면 결국 그걸 통해서 많은 재화는 생산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자금이 확보가 되면 물론 이제 그 과도기에는 고통이 있겠지만 잘 정리가 되면 사람들한테 기본 소득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거기서 생산을 다 담당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근데 기본 소득이 있어요. 그 생활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어.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너는 돈 벌고 밥 사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면 뭘 할 건데라는 거에 대해서 각자 답을 해야 되죠. 저는 그 각자 답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난 그냥 놀 거예요 하는데 논다라는 건 뭔데? 논다라는 걸 알아야 돼. 논다라는 게 진짜 뭐 어른들이 골프 치고 술만 먹으면 그게 노는 건지. 근데 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논다라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창의적인 탐험적인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그 시간이나 그런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강하게 놀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루 막 골프 치고 막 헤어지고 술 막 먹고서 우리 취했다고 그러고 집에 가고 뭐 춤출 때 미친 듯이 춤추고 막 땀 흘리고 쓰러지듯이 집에 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느리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놀이거리 인간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놀이가 나쁜 놀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이. 사실 그게 예술이거든요. 예술의 본질은 자기 성찰이에요. 근데 지금 예술이 누구는 예술가고 누구는 아닌 거잖아요. 이 AI가 되게 공학적인 도구 같지만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인간을 예술가로 만들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얘가 좀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기반을. 사실 이런 얘기가 요즘 들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본소득.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그 뭘 할 건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잖아요. 저만 해도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연구하고 수업하는 거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 30-40% 시간 줄여도 할 수 있어요, 이제. AI로 굉장히 많은 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해외 강연이나 논문 같은 거를 자꾸 보는 시간이거든요, 정리하고. 근데 그 시간은 진짜 3-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똑같은 작업을 할 때는. 그러면 일만 더 안 벌리면 옛날보다 빨리빨리 퇴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이 새로운 걸 탐구하는 게 재밌으니까 다른 일을 더 벌려가지고 일하는 시간 증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 결정이죠, 그것도. 근데 사실 특히나 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경제적인 자유와 함께 정말 부자가 되는 거를 많이 꿈꾸잖아요. 아직까지도 엄청 많이 꿈꾸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기본 소득에 과연 만족을 하실까? 더 돈을 쫓아서 큰 부를 이루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실제 기본소득 관련된 유럽에서 실험했던 걸 보면 기본소득을 줬다라고 해서 사람의 노동 욕구가 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사실 터미네이터 세계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걸 걱정하는 건데 기본소득과 관련된 유럽 쪽 실험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뭔가 기여하고 싶거든요. 근데 기여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놀이를 통한 창작을 통해서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굉장히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어. 생산적인 거를 뭐 공학적인 연구건 그렇게 기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기여가 당장의 눈앞에 밥벌이나 원래 하던 일에 대해서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미래는 기본소득이나 AI 시대는 새로운 걸 본인이 나아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장. 이게 진정한 기본소득의 장점이지 모든 인류가 일어나고 집에서 쉬는 거. 저는 그거 형태로 위아이가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국가가 먼저 생각이 났냐면 사우디가 생각이 났어요. 아, 재정적으로. 예. 워낙 그냥 땅 파면 돈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사실 뭐 돈에 있어서 크게 부족함이 없이 특히나 젊은 층에 있어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화석 연료 시대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면 우리 결국 다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젊은 친구들에게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일하자 하는데 얘네는 또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고 과연 어떠한 또 미래가 꾸려지는 건가? 인간은 진짜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다 집안에 처박혀서 뭐 속히 말해 나중에는 메타버스 기기 쓰면서 서로 극장에 유흥만 즐기고 서로 막 게임하고 이런 시대로 가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결국 인간의 몸이라는 게 자연계 안에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도 물질의 하나고. 그러니까 물질계를 떠나서 좋게 말하면 아까 그 삶이 정신적인 삶인데 정신적인 삶만 존재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게 물질의 세상인데 그러니까 물질의 세상에 어떠한 도움이나 이득을 주지 못하면서 자기만의 정신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건 결국 저는 사실은 저도 메타버스 연구자지만 메타버스 좋아하지만 그건 도피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각자가 과연 앞으로 뭘 할 건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좀 할 건데 라는 좀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나는 왜 하필이면 이때 태어나가지고 머리 아픈 생각을 할 것이냐 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고 과거에 몇십 년에 태어났으면 태어나자마자 너는 고등학교 나와서 공장 가야 돼. 정해진 거예요. 공장을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났던 게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들의 세대잖아요. 산업화시 때.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왕이면 행복하게 바라보자는 거죠. 지금 변화의 시기여서 변화는 누구나 힘들어요, 사실은. 생물들 다 실험하면 다 스트레스 받아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근데 이걸 스트레스니까 안 좋게 한번 보지 말고 그냥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없었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차피 닥친 거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좀 방금 엄청 세게 맞은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희 나이 때, 제 나이 때 친구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최악의 세대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최고의 세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저의 부모님 세대는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루트대로만 살아야 됐었어요. 그렇죠. 남들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길밖에 없었잖아요. 그냥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직장도 루트가 다양하지도 않고 거의 제조 위주로 공장에 가서 그냥 월급 따박따박 모았다가 그냥 적금 들어갔고 어느 정도 모으면은 대출 껴서 집 사고 결혼해서 애 키우고 거의 뭐 다 비슷한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니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좀 살고 싶다. 나의 인생을 좀 살고 싶다. 멋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쵸. 하면서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너무 이 감동적인 거예요. 멋있는 분이시다. 네. 그러면서도 저는 아버지를 너무 이제 리스펙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반대로 야 이분은 우리 아버지는 이제야 본인의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데 나는 우리 세대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거지 그것만 잘 찾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악의 세대가 아니라 좀 축복받은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생각을 저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지능혁명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 산업혁명기가 있었잖아요. 18세기에. 산업혁명기를 배경으로 이제 찰스 디킨스가 썼던 소설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두 도시 이야기의 그 맨 앞부분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찬란한 빛의 시절이었자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 같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한 시대를 다 바라보는데 저는 그때 시대를 바라봤던 디킨스의 조망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갈 거면 나는 지금 죽음으로가 어둠으로가 최악이다고 하면
안 움직이게 돼요. 뭐 좋은 것만 다 했다고 저도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빛을 바라보고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모든 일에는 다 명암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더더욱이 이 시대에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거네요. 예. 결국 네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아까 이제 중간에 표현해 주셨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잘하는 거, 책은 사회적- 그걸 잼이라는 모델로 만들어놨어요. 잼, GEM, 보석. 예. 책에 나오는 모델이 크게 핵심적인 두 가지인데 잼이라고 해서 날 발견하는 모델이 있고 하나 스타라고 해서 AI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모델이 있고 이 책은 이걸 바탕으로 앞뒤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에요. 사실은 되게 심플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잼을 갖고 개인이 어떻게 할지 소상공인은 어떻게 할지 대기업은 뭘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으신 거네요. 이게 좋은 도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기업들이 원가 합리화에만 신경 쓰시니까 이거 옛날에 산업화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던 건데 안타깝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로 걸어갈 수 있는 도구를 발판 삼아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준비한 거예요. 그럼 그 잼 그리고 스타 이 두 가지를 발판 삼아 또 개인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 해답을 이 안에서 좀 찾을 수가 있겠다 거네요. 좋습니다. 빨리 읽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무래도 좀 더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보게 되는데 이게 AI를 우리 개인은 이거를 써마라. 쓴다면 어떻게 써? 이거에만 이제 고민을 한다면 기업들은 야, 이거는 정말 사활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돼. 특히나 속히 말해 돈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국내에도 대기업들, 미국에는 빅테크 기업들 이런 애들은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AI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전쟁이죠. 느낌 받거든요.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까지 사실 지금 이게 개념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이 AI만큼은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럴까요? 당연히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배운 거죠. 산업혁명은 어떡하네, 뭐 운도 좋았지만 준비된 게 있어서 영국 쪽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지형을 보게 되면 영국 쪽에서 산업혁명 먼저 시작했던 사업가들 그들이 들고 일어난 이제 속도가 무지막지했고 그때도 보면 예를 들어 방직기나 방적기 만드는 사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옷을 이제 열차에 실어갖고 내다 팔았던 사람들 열차에도 증기기관 들어갔던 거고 어떤 사람은 증기기관 전혀 안 썼지만 그냥 옷가게 유통만 짜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걸 역사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컴퓨터나 인터넷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임팩트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까딱하게 되면은 산업혁명의 명암 갈린 것처럼 뒤로 갈 수 있다. 국가건 기업이건. 그래서 모든 국가, 모든 기업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 미중 간에 있어서도 이 AI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 치열하잖아요. 엄청 치열하죠.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혹시 이 패권을 좀 누가 잡을 것 같다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잡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현재는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단일은 안 되니까 EU가 쫓아가는데 솔직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EU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장단점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하나의 나라니까 정치적인 불안정성에 의해 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EU는 저는 이게 인공지능이 하나의 결집된 힘을 통해서 훅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양성이나 편향되지 않은 기술과 어떤 데이터의 가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선 유럽 쪽이 여러 국가의 그 다양한 사고가 뭉쳐져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것 측면에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좀 더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아예 생각을 못 해봤는데 유럽 쪽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끼가 있는 거군요. 사실 뭐 펀드의 규모나 움직이는 속도가 중국이나 미국보다 현재는 저희가 봐도 느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언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혁명의 본거지가 더 유럽이었고 그러니까 이 지능혁명 시대에도 이들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AI를 좀 주도하고 있는 건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미국 쪽이 많죠. 네.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혹시 교수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행보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당장은 뭐 반도체 전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칩워. 그러니까 반도체를 누가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투자하는 거 당장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이 판에 대한 움직임이 반도체 위주로만 짜여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이게 반도체 있고 뭐 클라우드 있고 플랫폼 있고 해서 올라가잖아요. 너무 이 세 계층 이거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오히려 미래 가치는 얘를 가지고서 IT가 아닌 다른 도메인에 접목하는 데서 나올 거라고 봐요. 일례로
최근에 빅테크들이 갑자기 또 돈을 확 쏟아부은 데가 퀴겨라고 하는 회사, 로봇 회사잖아요. 예, 예. 2022년에 만들어진 회사. 얘는 사실 AI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비즈니스예요, 원래는. 전통적인 메카니컬한 일렉트리컬한 로봇이거든요. 그렇죠. AI를 갖다 붙이는 순간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관심 갖고 보는 산업이 미국의 제약 산업입니다. 제약이 아직까지는 AI 기반으로 출시된 약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2, 3년 내에는 약들이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한번 임상 통과해서 괜찮은데 싶으면 아마 뭐 이제는 대부분의 실험실이 AI 버전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안 쓰는 제약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약, 그러니까 약이 나오는 속도, 성능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거여서 마켓캡에서 아마 제약이나 생명, 의학 쪽 기업들이 막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좀 있고 가족력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스타틴. 근데 이게 주사제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이거 말씀드리면 관련된 약 드시는 분들은 막 되게 바라세요. 근데 이런 연구의 기폭제가 현재 AI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반도체도 중요하고 뭐 클라우드, 뭐 플랫폼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세 개만 집중할 게 아니라 AI를 타산업하고 잘 머지시키는 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잘했으면 욕심이 있어요. 결국 현재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이 인공지능 뇌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느냐. 또 이 싸움은 사실 굉장히 또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례로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 엔터테인먼트인데 엔터텍이라는 영역이 이제 우리나라는 줄여서 엔터텍이라고 부르고 뭐 외국은 뭐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나 이머시브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 한국이 이제 K-팝을 중심으로 K 콘텐츠가 좋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의 K 콘텐츠는 테크하고는 결이 멀어요. 별로 안 친해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국내 엔터 기업 중에 뭐 SM 같은 일부 기업은 그런 거 시도했었지만 하이브드 뭐 위버스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테크하고 친밀성이 떨어져요. 서로 좀 손을 잡아야 돼요. 네. 일례로 국내에 보면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대학 전공이나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잘했던 건데 AI는 약간 약하더라도 원래 잘하던 다른 산업에 AI를 접목해서 더 못 따라오게끔 확 뛰어나가는 거. 이런 걸 좀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사에도 관심이 많은 입장이라 최근에 살짝 좀 되게 야 이거 뭐지? 했던 게 플레이브라고 버추얼 아이돌이 음악 방송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플레이브 직원 중에 또 우리 저희 대학원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대단하죠. 야 저렇게 버추얼인데도 팬심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왜? 해서 봤는데 저도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느꼈습니다. 야 이거 이 기술이 확실히 모든 이 산업에 다 깊게 침투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생각보다 그를 네. 잘 흡수하고 있구나. 네, 사실 버추얼이라는 게 단순히 진짜 한 2, 3년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잖아요. 거부감이 있었어요. 야, 사람이 나와서 해야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사람이 해야지. 근데 버추얼로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있고 맞아요. 심지어는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AI로 해서 예를 들어 뭐 임재범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임재범님이 다른 노래를 불러주는 맞아요. 이런 거. 커버곡들 그런 커버곡들 많이 만들죠. 네. AI로 만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걸 하잖아요. 이제 아까도 교수님께서 책 집필하실 때 야 누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누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런 것들 AI에 맡기는 건데 지금은 음악조차도 야 어떤 가수라면 이거 어떻게 부를 것 같아? 뭐 나중에는 정말 뭐 지금도 이미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야, 마이클 잭슨이 이 춤을 소화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버추얼로 나온다면 사람들은 또 그 콘서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사실 인간이 창작한 콘텐츠는 원론적으로는 다 허구잖아요. 가공의 것을 사람이 연기해서 보여주는 건데 가공의 것을 가공의 존재가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어요. 그게 애니메이션이에요, 또. 아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공의 것을 가공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인간은 원천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AI 분야가 저는 이제 아프리카 쪽 농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경작지가 가장 큰데 농업 생산성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들 제가 작년, 재작년 연구를 좀 접목해서 봤더니 케냐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요. 케냐를 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농업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식량 생산 공장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패권 다툼에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그런 그래프도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선은 없어요. 거의 약간 선이 색깔별로 나라마다 표시되어 있는 게 한국은 그냥 백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아쉽다.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당장에는 AI에 있어서 좀 반도체 전쟁이 네. 좀 메인으로 자리 잡고 반도체가 플랫폼, 반도체가 플랫폼. 있고, 그렇죠. 반도체랑 플랫폼. 근데 나중에는 이 AI를 어떤 식으로 새로운 산업에 접목시켜서 잘 활용할 것이느냐에 있어서 또 새로운 기업이 가치를 얻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동차만 봐도 엔진, 증기기관 잘 만드는 회사 물론 중요한데 그것만 잘 만들었고 일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타의 비즈니스 모델 잘 만들었던 사람이 더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산업 초창기니까 반도체 플랫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거를 당장 쓰기 위한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누가 이거 더 잘 쓸 건데 이걸로 좀 대결 구도가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놀라운 게 다른 국가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유독 시총상위 기업들의 산업 분포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이렇게 다 잘하지? 반도체도 잘 만들어, 자동차도 잘 만들어, 그다음에 엔터도 잘해, 게임도 잘해. 야, 이거 뭐 제약 바이오까지 너무 다 골고루 잘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웃긴 게 분명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도 거의 정해진 루트대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학창 시절에 야, 좋은 학교 가야 돼.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고. 그죠? 그러면은 이 공부 잘하는 이 엘리트, 속히 말해 엘리트들은 거의 다 의사, 뭐 판사 이런 식으로 다 개인이 돈을 버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를 지금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 산업들에 학창 시절에 이들이 엘리트였나? 그거는 조금 물음표가 있거든요. 저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본질적으로 자부심이 센 민족이라고 봐요. 자부심이 세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낮으면은 여기서 경쟁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일단 글로벌을 생각을 해요. 야, 이거 한국에 이렇게 복잡복잡하니까 자동차 못 만들어 보지. 우리 엔터 없는데 무슨 미국에 팝이 있고 뭐 빌보드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서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부심이 낮으면 도전을 못 해요. 이미 파는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다 생각하면 안 하는데 우리는 이 수많은 말씀하신 기업들이 처음부터 글로벌을 생각하고서 들이댈 수 있다라고 보고서 간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보면 연구회사나 이런 건 미국 대학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미국 학교들은 뭐 갖고 있는 돈만 조 단위로 있거든요. 근데 국내 그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냥 들이밀고 경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약간 자부심에서 나오지 않나 좋게 해석을 해봅니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옛날에 월드컵도 4강까지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원래 다른 나라였으면 그렇게 기대도 안 해요, 국민들이. 16강 갔으면 끝나고 이제 내려가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계속 할 수 있다 하잖아요. 저도 잘 싸웠다. 다 박쳐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도 맞아요. 사람들 정신적으로. 하지만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또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양면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승부욕과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이 계속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결핍함을 느끼면서 갈구함을 느끼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스트레스도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좀 자살률도 그래서 좀 높은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책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철학적인 역량을 오히려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역량은 뭐 AI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면이 다져져야 되는 거고 내면이 다져지려면 나 혼자 숙고하는 시간을 오래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혼자 있을 때 계속 꽂고 있거나 보고 있거나 하고 자기 생각을 안 해. 그걸 자기만의 시간이라고 보는데 자기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어디 매달려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화하는 게 제가 반신욕하는 걸 좋아하고 노전운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걸 왜 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두 개 할 땐 딴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리적으로. 한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립시킨 거예요. 스스로를. 노젓는 거 이거 복잡한 거 하면서 뭐 보면 뭐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반신욕 할 때도 막 습하고 하니까 뭐 전자기기 쓰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운동하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숙고하는 시간. 각자 숙고하는 시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억지로라도 이게 여행을 좀 다니는 편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예. 네, 여행을 가는데 대신에 그때는 핸드폰을 아예 안 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사우나를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았던 게 다른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관함에 넣고 발가벗은 채로 네, 아무것도 못하죠. 네, 가야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누구 거예요.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사람을 구경하자니 서로 막 이게 민망하고 그냥 온전히 나 혼자의 싸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 혼자만의 그 시간.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반신욕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아닌가. 네, 맞아요. 혼자만의 고립된 네. 시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요즘 너무 미디어 세대 그리고 막 스마트폰도 너무 잘 돼 있고 하니까 저만 해도 계속 이거를 들고 있어요. 근데 들고 있으면서 자꾸 느끼는 게 눈도 나빠지고 뭔가 온전한 쉼이 없는 듯한 느낌? 분명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 진정한 고립은 다른 사람하고의 단절이 아니라 나의 내면하고의 단절. 이게 가장 큰 고립이에요.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마음이 굳건하고 자기하고 단절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을 버텨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약하면 다른 사람하고의 단절이 조금만 생겨도 쓰러지는 거죠.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꼭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핸드폰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이제 지금 날씨도 좋으니까 꽃 보러 나가셔서 그런 이제 맑은 하늘과 푸르른 꽃들 보시면서 좀 스스로의 사색을 좀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너무 소중합니다. 네. 저도 당장 내일입니다. 네. 석촌호수 갈 거거든요. 아, 좋습니다. 거기 좋죠. 네, 석촌호수 가서 거기 또 좋아요. 네, 거기 좋아요. 사람이 많긴 한데 벚꽃이랑 나 호수랑 잔잔한 모습을 앉아서 딱 보고 있으면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잼이죠, 잼.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제가 따로 생각을 깊게 해보진 않았지만 이 사회적으로 나한테 기대하는 거. 요거에 대한 좀 공통 분모를 한번 내일 한번 더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이게 참 교수님과의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대표님하고 대화하면서 뭐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저는 항해하는 시대라고 봐요, 진짜. 큰 항해 시대가 열렸는데 이 항해에는 지도가 없어요, 문제는. 지도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로 좀 조언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조타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자기의 지도가 자기 혼자 살아온 게 아니라 남의 지도대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잼과 그 다음에 스타, 요거 이제 가장 큰 두 가지의 가치관의 좀 파생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 책 AI X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X 맞습니다. X인가요? 네. AI X, 인간 지능의 시대. 이 책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참고로 저와 또 교수님께 둘이 또 공동 집필하고 있는 그렇죠.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또 AI라는 큰 주제로 교수님과 저와 함께 또 힘을 합쳐서 또 AI 투자 관련된 책을 또 저술하고 있으니까 이 책도 앞으로 또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